안녕하십니까, 타시엠입니다. 자, 오늘 테스트해볼 보드는 MSI Z590 게이밍 포스하고 게이밍 카본 와이파이입니다. MSI Z590 보드 라인업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보드들입니다. 가격과 성능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을 한다면 최고급 보드들입니다. 얘네보다 더 좋은 보드들도 있긴 있죠. 그런데 가격이 너무 확 올라가요. 그래서 가격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타협을 한다면 가장 고급 보드들이란 얘기입니다. 성능 면에서도 최상위권 보드들 못지않은 성능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 카본에 진작부터 있던 모델이고 MPG 제품 중에서는 대표 모델이죠. 포스는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제품을 왜 같이 설명을 드리냐면 얘네들이 쌍둥이에요. 와이파이가 있고 없고만 빼면 같은 모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보드를 개봉하기에 앞서서 얘네들이 왜 쌍둥이 모델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MSI 보드는 이렇게 세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MAG, MPG, MEG 이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이 제일 끝에는 천상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갓이죠, 갓. 그리고 이번에 Z590은 유니파이 보드가 출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유니파이 ITX 보드는 나왔고요. 그래서 현재는 MEG에 속해 있는 보드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갓하고 에이스하고 유니파이 ITX, 그 다음이 카본인데 카본이 MSI 라인업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MPG 보드들 중에서 가장 상위 모델이에요. 하지만 MEG하고는 딱 경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카본이 MEG 보드를 제외한 나머지 보드들 중에서는 최상위 보드입니다. 그리고 Z490 때는 그 카본하고 엣지가 같은 급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요 자리가 엣지 자리인데 갑자기 포스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 엣지 자리는 어디로 갔느냐? 여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벽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에 있는 벽은 당연한 벽이고요. 그런데 같은 MPG 안에서 카본하고 엣지는 원래 급 차이가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차이를 뒀어요. 그러면 그 다음 벽은 어디냐? 당연히 여기입니다. MAG하고 MPG 사이에 또 이렇게 딱 선이 있죠. 그 다음 벽은 여기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보드들은 MAG, MPG, MEG 이런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불쌍하니까 얘도 이름을 하나 지어주죠. 얘는 이름은 MSG라고 지어주겠습니다. 이름 좋죠, MSG. 게이밍 포스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빈자리는 게이밍 플러스라는 모델이에요. 자, 표 만든 김에 나머지 빈칸도 채우겠습니다. 요 자리에 오는 보드가 토마호크입니다. 그 다음에 요 자리에 오는 보드가 Z590 프로예요. 그리고 각각 이 빈칸이 토피도 프로 A입니다. 보시면 아까 제가 벽이라고 말씀드린 이 선을 기준으로 각각 두 개씩 있죠, 보드가. 제가 이걸 왜 그려서 보여드리냐면 이거 두 개씩이 전부 같은 보드입니다. 이거 두 개가 같은 보드고 이거 두 개가 같은 보드고 얘네들도 다 같은 보드예요. 요렇게 두 개씩이 같은 보드란 얘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같은 보드냐? 차이가 있긴 있죠. 와이파이가 있고 없고만 다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고 아주 사소한 차이만 있습니다. 방열판의 색깔하고 각인된 글자 정도가 다릅니다.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틀린 그림 찾기를 해야 되고 틀린 그림 찾기를 해도 안 나옵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방열판의 구조하고 개수가 살짝 다른 것도 있고요. M2 소켓 방열판 같은 잡방열판이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같은 보드라는 증거가 있느냐?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굿땡을 줬어. 이 MSI 보드들은 우리가 부르는 보드 이름 말고 각자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어디 있냐면 보드 박스에도 나와 있고 보드 본체에도 스티커로 붙어 있어요. 그 네 글자가 뭔지 제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바이오스를 다운받아 보면 압니다. 바이오스 파일명에는 반드시 그 보드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격포 바이오스를 갖다가 얘한테 씌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아수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보드 이름 자체가 그 파일명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막시무스 13 히어로 0704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MSI 보드들은 바이오스 파일을 다운받아 보면 이름이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 보드 이름이 어디 있느냐? 이 네 글자가 보드 이름입니다. 이게 박스에도 있고 보드에도 스티커로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7D06이란 글자가 보드에 써 있습니다. 이번 Z590 보드는 7D라는 문자를 할당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갓 같은 경우에는 7D03이에요. 그게 갓라이크 이름입니다. 여기 지금 안 써놨는데 여기 에이스가 있고 여기 유니파이가 있죠. 그래서 갓은 7D03이고 에이스는 7D04, 유니는 7D05예요. 카본은 7D06입니다. 그럼 포스는 7D07이냐? 아니죠. 얘도 7D06이에요. 같은 보드란 얘기입니다. 요거 두 개가 7D07, 요거 두 개가 7D08, 7D09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씩이 다 같은 보드들인데 빨간 네모 쳐져 있는 보드들에는 와이파이가 달려있는 거예요. MEG 보드들은 당연히 달려있고.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방열판 색깔도 바꿔가면서 다른 모델을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달린 모델하고 안 달린 모델을 가장 쉽게 구분 짓는 방법은 보드 이름 뒤에 와이파이란 글자를 넣었다 뺐다 하면 돼요. 그런데 MSI는 어느 정도 고급 보드에는 그런 방식을 안 씁니다. Z490 때 이 엣지 보드가 가성비 3대장 중에 하나라고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세 가지 보드를 묶어가지고 가성비 3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엣지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하고 비교당하는 게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초기에 판매되던 가격도 셋 중에서는 얘가 제일 비쌌었고요. 셋 다 전부 좋은 보드들인 건 맞지만 오버클럭만 놓고 봤을 때는 나머지 둘에 비해서 얘가 돋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여기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 모델들은 전부 다 와이파이가 달린 모델들이거든요. 그런데 얘네 둘은 이게 없는 모델들도 있어요. 이 와이파이나 AC라는 글자가 없으면 와이파이가 안 달린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터프는 와이파이라는 글자가 없이 플러스에서 끝나면 와이파이가 없어요. 엘리트도 마찬가지고 이름이 엘리트에서 끝나는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메인으로 쓰고 있는 게 이 제품이에요. AC 빠진 거. 그런데 엣지는 이런 모델이 없어요. 와이파이가 빠진 엣지나 카본은 없습니다. 간라이크 와이파이가 있고 그냥 간라이크가 있으면 솔직히 격떨어지죠. 이 보드를 사는 사람 중에 굳이 와이파이가 빠진 모델을 찾아가지고 그걸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와이파이를 안 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달린 모델을 살 거예요. 고급 보드들은 사실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 정도 고급 보드들은 와이파이가 안 달린 보드도 없고 그 표시를 따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MSI는 엣지나 카본도 충분히 그 급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 정도 급쯤 되면 이제는 기본적으로 달고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여기다가 와이파이라는 글자를 굳이 써놓은 이유는 얘네들은 없는 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엣지가 만약에 이 글자를 생략해버리면 소비자들은 엣지가 와이파이가 없는 모델인 줄 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하고 경쟁을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붙이긴 붙였어요. 하지만 엣지는 와이파이가 없는 모델이 없습니다. 이게 이 위에 보드들하고의 또 하나의 차이죠. 자, 그래서 와이파이가 없는 버전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카본이란 보드는 무조건 와이파이가 달린 보드다 이겁니다. 엣지도 마찬가지고. 물론 MSI도 한참 아래 보급형 보드들에는 와이파이란 글자를 넣었다 뺐다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급은 아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와이파이가 달린 버전하고 안 달린 버전 있으면 달린 버전을 삽니다. 그게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꼭 필요해서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요즘에는 이 백패널이 웬만한 고급형 보드들에는 다 기본적으로 달려서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그거라고 치고 설명을 할게요. 이 동일 모델이 와이파이가 빠져버리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이 모델은 와이파이 확장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의 여지를 남겨놓은 거죠. 원래는 보통 이 흔적도 없이 다 민자입니다. 이 자리에다가 뭐 이런 다른 걸 달아놓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빈 공간으로 내버려 두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휑해가지고 마치 내 머리를 보는 거,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자, 박스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보드 박스 크기는 똑같은데 카본 쪽이 조금 더 성의 있게 만들었어요. 아마도 안테나가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의 차이 때문에 구조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 박스에는 안테나만 들어있습니다. 자, 각종 케이블들하고 스티커, 매뉴얼, M2 나사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보드에 들어있던 이 세 가지도 들어있습니다. 각종 드라이버들이 들어있는 설치 USB고요. 얘는 그냥 드라이버입니다. 청소용 솔도 들어있습니다. 역시나 와이파이 안테나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품은 전부 똑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얘네 둘은 완전히 똑같이 생겼습니다. 카본은 보드 이름 자체가 카본이다 보니까 방열판의 색상이 전체적으로 카본 룩입니다. 포스는 진짜 화려하네요. 생긴 건 똑같지만 색상은 훨씬 더 화려합니다. 같은 제품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테스트를 카본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보드 실물을 보니까 얘가 너무 이쁘네요. 포스로 하겠습니다. 카본 보드는 일단 치울 건데 틀린 그림 찾기 한번 해보세요. 이런 색상이나 보드 네임 같은 디테일 빼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이뻐 보이나 했더니 이런 부분의 색깔이 컬러풀하게 화려한 것도 있지만 방열판의 색깔이 연한 보라색입니다. 카메라에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까만색이 아니에요. 이 방열판을 포도주에 한 일주일 담궈 놓은 것 같아요. 맨날 까만색만 보다가 여기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신선합니다. 그리고 방열판 모양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주상절리처럼 생겼어요. 무등산에 가면은 딱 이렇게 생긴 바위가 있습니다. 방열판 형태를 잘게 나눠놨기 때문에 공기와의 접촉 면적이 최대한 클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예쁘고 발열 성능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전부 금속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플라스틱입니다. 금속으로 된 이쪽 방열판의 실제 크기는 한 요 정도 됩니다. 얘랑 얘는 별개입니다. 근데 플라스틱이지만 위아래로 에어홀을 뚫어놔가지고 공기 소통은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시하고 12시는 히트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방열판 밑에 있는 전원부는 16+1+1페이지예요. V코어에 16, GT하고 SA에 각각 1페이지씩 할당되어 있습니다. V코어에 할당된 디알모스는 르네사스의 RAA22007호입니다. 걔가 16개가 들어가 있는데 75A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총 1200A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11900K의 전력 소모를 물어보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제가 테스트한 거로는 프라임 스몰 돌렸을 때 380W까지 찍습니다. 그게 뚜껑 따기 전이니까 지금은 뚜껑을 따가지고 전압을 더 위로 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400W 정도까지도 찍을 것 같아요. 확실히 전력 소모는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전원부라면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PWM 컨트롤러는 ISL6969를 썼어요. 그리고 이 16페이지는 듀얼 아웃풋 구성입니다. 더블러 방식을 사용한 에이스보드에 비해서는 아래급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질소 오버 같은 거 안 하는 일반적인 사용자에게는 충분한 구성입니다. 레모버는 스펙상 5333메가까지 지원합니다. CPU 보조 전원은 8+8핀이고요. M2 소켓은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PCI 4.0으로 동작하는 건 이거 하나예요. PCI 4.0으로 동작하는 글카 슬롯은 이렇게 2개입니다. PCI 보조 전원 6핀도 따로 있습니다. 여기를 봤을 때 전형적인 게이밍 모드입니다. 오디오 코덱은 AAC4080입니다. 여기 있는 딥 스위치는 보드 전체 LED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드는 바이오스 리셋 버튼이 이쪽에 따로 없어요. 점퍼로 리셋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버클럭 하려면 그 위치를 알아둬야 됩니다. 예, 여기에 있어요. 이 바로 옆에가 프론트 패널 헤더거든요. 그 케이스에 있는 리셋 스위치를 요즘에는 거의 안 쓰거든요. 그 리셋 스위치를 여기다 꽂지 말고 여기다 꽂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이런 데나 이런 데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리고 케이스에 있는 리셋 스위치는 요즘에는 사실 누르기도 되게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로 잘못 누를 염려도 거의 없습니다. 플래시 바이오스 버튼이 있고요. USB는 2.0 4개, 3.2 제넌 2개, 3.2 젠2 타입 A 3개, 얘는 3.2 젠2 타입 C입니다. 초당 20GB예요. 유선랜은 인텔 2.5GB짜리고요. 무선랜은 포스보드는 비어있죠. 여기를 볼 때마다 왠지 눈물이. 카본보드는 이 자리에 와이파이 안테나 모듈이 달려있어요. 아날로그 포트 5개랑 SPDIF가 있습니다. 이 순행 블럭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의 나사를 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2.5mm 육각 렌치로 풀을 수 있는 나사입니다. 순행 부품 중에서는 이 나사를 쓰는 부품이 아주 많아요. 기출나사입니다. 기출나사. 그래서 이거는 항상 여기에 달아놨어요. 이게 2.5mm 육각 렌치예요. 제가 K360 영상에서 톡스 4.0 펜보다 유일하게 풍압이 세다고 말씀드린 그 펜입니다. 무려 4.812예요. 정말로 그렇게 강력할지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꺼내서 한번 돌려봤는데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소음은 스펙이 맞는 것 같은데 풍량하고 풍압은 체감상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설계될 때부터 라디에스라고 만들어진 건 맞아요. 포함된 번들 나사가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라디에스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라디는 이 뚱뚱이 라디를 쓸 건데 얘는 펜을 센 거를 달아줘야 되거든요. 좀 어설픈 애를 달아놓으면 1청 정도 성능밖에 안 나옵니다. 얘랑 궁합이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3080) 슈프림 때문에 파워를 전부 850 이상으로 맞추다 보니까 많이 샀어요. 글카값 정상일 때 기준으로 3080 슈프림보다 파워값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케이블 모드도 못 샀습니다. 지갑이 후달려요.
좀 망했습니다. 자, 완전히 망했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망하니까 아크릴이에요. 안 망하면 크릴새우입니다. 이 부분을 호스로 하면 케이스 위쪽을 길게 가로지르다 보니까 축 처져가지고 불편할까봐 아크릴을 쓴 거지, 예쁘게 보이려고 아크릴을 쓴 게 아니에요. 물만 잘 통하면 됩니다. ATX 보드에는 인화사하고 인화사 두 개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뒷판인데 너무 심심해가지고 제가 프린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무서워. 사이즈에 딱 맞게 주문을 했어요.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와, 이 이빨하고 발톱 무섭다. 제 낙관도 집어넣습니다. 손가락이 아파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릿빛이 보이게 갈았는데 너무 간 것 같아요. 왠지 망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뚜껑 가는 게 제일 힘듭니다. 제뚜 따라 했는데 결과가 성공적입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링스 20회전 돌렸고요. 실내 온도는 그때보다 오히려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온도는 제대로 잡혀가지고 최고 온도는 89도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뚜따 했을 때고 이게 제뚜따 한 겁니다.
일단 이번에도 5번 코어가 제일 온도가 높긴 하지만 최고 온도는 7도가 줄었고요. 온도 편차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때는 16도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8도 차이로 줄었어요. 이게 정상이라고 봐야죠. 이때보다 지금 실내 온도가 더 올라갔거든요. 이때는 실내 온도로 기록을 안 해놨고 지금은 26도에서 27도 사이에요. 실내 온도를 따로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최저 온도를 보면 대충 한 2도 정도 차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때가 한 24, 5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뚜떨 하다가 제가 망친 줄 알고 대충 했거든요. 어차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영상도 찍다 말다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아예 처음하고 비교하면 아마 10도 이상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예 처음 거를 못 찍어 놓은 거죠. 그런데 다른 11900K랑 비교해봤을 때 이런 온도가 없거든요. 이런 온도가 없는 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일체형 순행으로는 50배수 링스가 안 돌아요. 지금보다 시원했을 때 돌렸는데도 무조건 100도 넘어갑니다. 이때는 뚜껑하고 코어가 제대로 밀착을 안 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이때에 비해서는 제대로 된 건데 뭐를 만져가지고 해결이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코어를 갈아서인지 뚜껑을 갈아서인지 그거를 하나씩 해봐야 뭐 때문에 온도가 떨어졌는지 알 수가 있는데 다 한꺼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온도가 떨어진 거다 라고 확정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뚜껑 때문일 거예요. 자, 이게 CPU 뚜껑은 아니지만 뚜껑이라고 치고 이 안에도 갈고 여기도 갈았어요. 제 생각에는 여기를 간 게 효과가 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가는 게 사실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여기는 너무 많이 갈아버리면 기판하고 뚜껑이 이렇게 뜨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갈아가지고 망쳤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딱 적당하게 갈린 모양입니다. 원래는 그 구리가 살짝 보일 듯 말 듯 그 정도 갈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시원하게 제가 많이 갈았어요. 그래서 망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도 딱 맞은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신경 쓰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욕심 더 부리면 안 돼. 지금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이니까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괜히 쓸데없는 욕심 부리면 안 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카본하고 포스보드로 오버하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